차가운 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6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 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윤서아는 한 걸음, 아주 천천히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회색빛 교도소 담장 안의 시간은 그녀에게서 모든 색을 앗아간 듯했다. 창백한 얼굴, 감정이 거세된 텅 빈 눈동자, 그리고 앙상하게 마른 몸은 과거에 생기 넘치던 그녀의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뺨을 날카롭게 스쳤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교도소 정문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선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희망도 절망도 담기지 않은 무감각한 시선이었다. 6년 전, 사랑하는 남자 강태준의 아이를 임신한 채 이곳에 들어왔다. 그의 달콤한 속삭임, 따뜻했던 품, 그리고 미래를 약속하던 빛나는 눈빛을 아직도 기억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배신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그녀에게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고 거액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씌웠다. 법정에서 그와 눈이 마주쳤던 순간을 서아는 잊을 수 없었다. 그녀를 바라보던 그의 눈에는 일말의 연민이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냉혹함만이 가득했다. 그의 거짓 증언 한마디에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사랑은 지옥으로 변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이 차가운 감옥에 버려졌다. 뱃속의 아이만이 그녀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이자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 희망마저도 감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차갑게 식어갔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아이를 잃었을 때 윤서하의 일부도 함께 죽었다. 눈물은 말라붙었고 가슴을 찢던 슬픔은 시간이 지나며 차가운 분노로 응축되었다. 그녀는 매일 밤 감방의 어둠 속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살아남아야 한다고. 반드시 이곳을 나가 그에게 똑같은 지옥을 선물해 주어야 한다고. 복수는 그녀를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고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지난 6년은 그녀를 위한 담금질의 시간이었다. 과거에 순진하고 사랑 많던 윤서아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텅 비어 있던 눈동자에 드디어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기억 속의 강태준은 여전히 진성그룹의 유능하고 야심 넘치는 CEO로 남아 있었다. 언론은 그를 젊은 나이에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천재 경영인으로 칭송하고 있었다. 그의 성공은 그녀의 희생과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아기, 신발 한 짝이 들어 있었다.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아이의 유일한 흔적이었다. 서아는 그것을 가만히 응시했다. 슬픔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심장을 옥죄는 듯한 차가운 결의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이 작은 신발이 그녀의 복수가 끝나야 할 이유이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맹세였다. 그녀는 다시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접어 품속 깊이 넣었다. 바로 그때 도로 저편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그녀 앞에 멈춰섰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내렸다. 그는 서아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윤서아가 아닌 해외에서 온 유능한 금융 전문가 엘레나 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으며 서아를 대하는 태도는 깍듯했다. 서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계획은
6년 전, 감옥 안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절망의 나락에서 그녀를 건져 올린 것은 한 익명의 후원자였다. 그는 그녀의 억울한 사연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복수를 돕기로 약속했다. 그의 도움으로 서하는 감옥 안에서 경제, 경영, 외국어를 닥치는 대로 공부했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는 스펀지처럼 모든 지식을 빨아들였고 복수라는 확고한 목표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차에 올라타자 운전사가 조용히 칸막이를 올렸다.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된 공간 속에서 중년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신분증과 여권, 그리고 활동에 필요한 초기 자금입니다. 진성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J캐피털에 대한 분석 자료도 넣어두었습니다. 현재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당신이 능력을 보여주기에 완벽한 무대가 될 겁니다. 서하는 서류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엘레나 차, 하버드 MBA 출신의 월스트리트 경력을 가진 완벽한 인물이었다. 그녀의 과거를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서류 위로 강태준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는 아마도 윤서아라는 이름을 까맣게 잊고 있을 것이다.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돌아온 여자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잔인하게 버렸던 여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그 사실이 서하의 입가에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를 만들었다. 강태준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동향은 서하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처럼 거칠고 낮게 갈라져 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를 처음 듣는 중년 남자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여전히 진성그룹의 절대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6년 전 당신을 제거한 후 그는 내부의 반대 세력을 모두 숙청하고 자신의 입지를 완벽하게 굳혔습니다. 현재는 아름다운 아내와 아들까지 둔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에 서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그 아이와 비슷한 나이였을 것이다. 심장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곧 감정을 억눌렀다. 이제 와서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은 없었다. 오히려 그가 이룬 모든 것, 그의 완벽한 세계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싶은 욕망이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의 행복은 그녀의 불행 위에 세워진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의 아내는 누구죠? 서하가 다시 물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주변 인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야 했다. 사소한 정보 하나가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균열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중년 남자는 태블릿 PC를 조작해 한 여성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유명 아나운서 출신인 한수진입니다.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한 의원의 딸이기도 하죠. 둘의 결혼은 진성그룹의 강력한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사진 속 한수진은 우아하고 지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하는 그 얼굴을 기억했다. 6년 전 강태준의 곁에서 자신을 동정하는 척 위선적인 눈물을 흘리던 여자였다. 어쩌면 그녀 또한 이 모든 비극의 공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복수의 대상이 한 명 더 늘어난 것일지도 모른다. 서하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사진을 응시하며 조용히 그 이름을 기억 속에 새겼다. 차는 서서히 속도를 높여 서울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6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서하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과거의 그녀는 저 도시의 불빛 속에서 사랑과 행복을 꿈꿨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에게 저 불빛들은 오직 복수의 무대를 비추는 조명일 뿐이었다.
저 화려한 도시 어딘가에 있을 강태준을 떠올리자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중년 남자에게서 넘겨받은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폈다. 제이 캐피럴의 재무제표, 조직도, 주요 프로젝트 현황까지 모든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 회사의 침투에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마친 상태였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강태준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그의 제국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내는 것이었다. 거대한 댐도 작은 구멍 하나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법이다. 차가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단지 안으로 들어섰다. 이곳이 앞으로 그녀가 엘레나 차로 살아갈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에서 윤서아라는 이름의 흔적은 이제 깨끗이 지워졌다. 남자는 차에서 내리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그림자처럼 당신을 도울 겁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허리를 숙인 뒤 차를 타고 조용히 사라졌다. 혼자 남은 서아는 오피스텔의 거실 중앙에 섰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고 그중 가장 높고 밝게 빛나는 건물은 바로 진성그룹의 본사였다. 서아는 그 건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낯설었다.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온기를 잃어버린 차가운 눈빛.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윤서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리창에 손을 댔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강태준, 그녀의 입에서 그의 이름이 나직하게 흘러나왔다. 그 이름은 더 이상 사랑의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저주이자 그의 파멸을 예고하는 선전포고였다. 6년의 기다림은 끝났다. 이제 그녀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그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빼앗을 것이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고 그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때까지 그녀의 복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일주일 후 윤서아는 엘레나 차라는 이름으로 진성그룹의 골칫덩어리 자회사인 제이캐피털의 투자전략팀 팀장으로 첫 출근을 했다. 본사 건물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다소 낡고 활기 없는 사무실은 마치 강태준의 제국에서 잊힌 섬과 같았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무기력이 짙게 배어 있었다. 이곳은 실패한 자들이 모이는 유배지였고, 그렇기에 누구도 그녀의 등장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또 다른 낙하산 인사가 아닐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만 가득했다. 지점장은 뚱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는 본사에서 내려보낸 인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그녀에게 반감을 품고 있었다. 엘레나 차 팀장님, 듣던 대로 대단한 스펙을 가지셨더군요. 하지만 여긴 월스트리트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지만 서아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지점장님,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죠. 저는 숫자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보다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으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과 냉철함은 지점장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영어와 한국어를 완벽하게 섞었으며
자신의 전문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지점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작고 초라했지만 창밖으로 진성그룹 본사 건물이 아스라이 보였다. 서한은 저 거대한 탑을 바라보며 잠시 상념에 잠겼다. 강태준, 당신이 만든 제국의 가장 약한 고리에서부터 당신을 무너뜨릴 거야. 그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지난 6년간 그녀가 가장 혹독하게 훈련한 일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업무에 착수했다. 그녀가 요구한 것은 지난 5년간의 모든 재무 자료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의 상세 보고서였다. 직원들은 마지못해 자료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녀가 과연 이 방대한 자료를 제대로 검토나 할 수 있을지 의심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엘레나 차는 마치 기계처럼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무실에 틀어박혀 숫자들과 씨름했다. 그녀의 놀라운 집중력과 날카로운 분석력에 처음에는 그녀를 비웃던 직원들도 점차 혀를 내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숫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숫자들이 말해주는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J캐피탈이 본사의 지원을 받아 야심차게 추진 중인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에서 이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서한은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이 세탁되고 비자금이 조성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 규모는 아직 작았지만 이것은 분명 강태준의 제국에 기생하는 암세포와 같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태준의 최측근 중 한 명인 박 이사가 있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기회였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되었다. 지금 이 사실을 터뜨리는 것은 너무 이르다. 강태준은 꼬리 자르기에 능한 자였고 박 이사 한 명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다. 그녀의 목표는 이런 잔챙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정보를 일단 묻어두기로 했다. 대신 그녀는 훨씬 더 교묘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 공격을 감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 평가 보고서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다. 보고서는 최고의 컨설팅 회사에서 작성한 것으로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서한은 그 안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치명적인 오류 하나를 찾아냈다. 그것은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사용된 금리 변동성 모델에 대한 가정 오류였다. 컨설턴트들은 현재의 안정적인 시장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을 했지만 서한은 곧 닥쳐올 글로벌 금융시장의 미세한 균열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모델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가 6개월 안에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공격 수단이었다. 이것은 음모나 비리가 아닌 오직 실력과 분석에 기반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였다. 누구도 그녀를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녀의 뛰어난 능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터였다. 서한은 즉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지만 모든 문장에는 날카로운 논리와 데이터가 뒷받침되어 있었다. 보고서는 프로젝트의 잠재적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자금 조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완성된 보고서를 들고 지점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보고서를 받아든 지점장의 얼굴은 처음에는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경악으로 변해갔다. 그는 금융 전문가였기에 서하의 분석이 얼마나 날카롭고 논리적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만약 그녀의 예측이 맞는다면 이 프로젝트는 회사를 파산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거대한 시한폭탄이었다. 식은땀을 흘리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정말 사실이란 말입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분석에 따르면 리스크 발생 확률은 95% 이상입니다. 지금 당장 본사에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루가 늦어질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서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지점장은 그녀의 기세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토를 달지 못하고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제이캐피털은 발칵 뒤집혔다. 소식은 즉시 진성그룹 본사의 핵심 부서에 보고되었다. 처음에는 일개 자회사의 팀장이 제기한 문제라며 무시하려던 분위기였지만 보고서의 논리가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밀했기에 그럴 수 없었다. 결국 보고서는 진성그룹의 심장부, 강태준의 책상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그날 오후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새로운 해외 계약을 막 성사시킨 후였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보고서들을 결제하고 있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제이캐피탈에서 올라온 긴급 보고서를 내밀었을 때도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늘 말썽만 피우는 그곳에서 또 무슨 사고를 쳤나 하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는 보고서를 펼쳐들었다. 하지만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그의 미간이 서서히 좁혀지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날카로운 냉기가 감돌았다. 그는 수많은 보고서를 봐왔지만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꿰뚫는 보고서는 처음이었다. 그는 즉시 그룹의 최고 재무 분석팀을 호출했다. 제이캐피털에서 올라온 이 보고서 당장 검토해. 1시간 주지. 단 하나의 오류라도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분석팀은 초긴장 상태로 보고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1시간 후 분석팀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강태준 앞에 섰다. 회장님, 보고서의 내용은 완벽합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리스크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이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 강태준은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제국에 감히 흠집을 낸 자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자가 누구지 그가 나직이 물었다. 비서는 재빨리 대답했다. 최근에 새로 부임한 엘레나 차라는 팀장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출신의 인재라고 합니다. 엘레나 차. 강태준은 그 낯선 이름을 입안에서 조용히 굴려보았다. 그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잘 진행되던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린 것도 불쾌했지만 그보다 더 기분 나쁜 것은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그는 프로젝트의 잠정 중단을 명령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막대한 기회비용과 위약금이 발생했지만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진성그룹 전체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모두가 이 대담한 문제 제기를 한 엘레나 차라는 인물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그날 처음으로 일의 진행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불쾌감을 맛보았다. 그는 그것이 자신을 향한 복수의 서막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유능하지만 성가신 부하가 한 명 들어왔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같은 시각 제이캐피털의 사무실에서 서하는 창밖의 진성그룹 본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첫 번째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에 명중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제 막 체스판 위에 첫 번째 말을 놓았을 뿐이다. 앞으로 그녀는 그의 말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잡아낼 것이고, 결국에는 그를 외통수에 몰아넣을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 6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복수의 서막을 성공적으로 연자의 차갑고도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첫 번째 공격의 성공은 제이 캐피털 내에서 엘레나 차의 입지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그녀를 무시하고 비웃던 시선들은 이제 경외와 두려움으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본사에서 내려온 낙하산이 아니었다. 회사를 파산 직전에서 구해낸 영웅이자 누구도 감히 속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전략가였다. 그녀는 이러한 변화에 일절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이런 작은 성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강태준의 수족 중 하나인 박이사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건으로 그의 자금줄 하나가 막히긴 했지만 그것은 그의 부패한 사슬의 일부에 불과했다. 서하는 그가 조성한 비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복잡하고 위험한 작업이었다. 박 이사는 수많은 유령 회사를 이용해 돈 세탁을 하고 있었고 그 흔적을 지우는데 매우 노련했다. 하지만 그는 윤서아가 아닌 엘레나 차를 상대하고 있었다. 월스트리트의 더러운 돈의 흐름을 꿰뚫어 보던 그녀에게 그의 수법은 어린애 장난처럼 보였다. 서하는 자신의 오피스텔을 최첨단 정보 분석실로 만들었다. 익명의 후원자가 제공한 최고의 장비와 보안 시스템은 그녀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적의 심장부로 파고들 수 있게 해주었다. 그녀는 밤마다 어둠 속에서 수백 개의 계좌와 법인 등기부 등본, 해외 조세 피난처의 서류들을 분석했다.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서서히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져 갔다. 마침내 그녀는 박 이사가 군수업체와 결탁하여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증거는 완벽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터뜨리느냐가 중요했다. 강태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은 최악의 수였다. 그는 분명 박 이사를 희생시켜 사건을 덮고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 내부 기강을 잡았다고 선전할 것이다. 서아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제국에 불신의 씨앗을 뿌리고 싶었다. 그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믿지 못하게 만들어 서서히 고립시키는 것. 그것이 그녀의 전략이었다. 그녀는 외부의 힘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여러 언론사 기자들의 성향을 분석했다. 대형 언론사의 스타 기자는 너무 위험했다. 그들은 취재원의 신원을 파고들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한 인터넷 경제 매체의 젊은 기자였다. 그는 특종에 목말라 있었고 성공에 대한 야망이 강했으며 무엇보다 진성그룹 같은 거대 기업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완벽한 장기말이었다. 서하는 대포폰과 공공도서관의 컴퓨터를 이용해 그에게 익명으로 접촉했다. 진성그룹의 내부 비리에 대한 특급 정보가 있습니다. 관심 있습니까? 그녀가 보낸 이메일은 짧고 간결했다. 기자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서하가 맛보기로 던져준 몇 개의 증거 자료를 보고는 눈이 뒤집혔다. 이것은 그의 기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특종이었다. 그는 즉시 답장을 보냈고 둘 사이에 위험한 정보 거래가 시작되었다. 서하는 결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가 기사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증거와 데이터를 조금씩 흘려주었다. 며칠 후 진성그룹 박 이사
방산비리, 연루 의혹, 수백억대 리베이트 정황 포착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다.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고 경제계는 발칵 뒤집혔다. 기사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제시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해서 진성그룹은 사실무근이라는 원론적인 답변 외에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강태준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날 진성그룹의 회장실에서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강태준은 자신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박 이사와 임원들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정보가 어떻게 외부로 새어나간 거지? 이건 내부에 우리를 배신한 쥐새끼가 있다는 뜻이야.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살기마저 띠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 시스템에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누가 감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것인가? 그는 즉시 그룹 감사팀의 특별 감사를 지시했다. 박 이사와 관련된 모든 인물, 모든 서류, 모든 통화 기록을 샅샅이 뒤져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진성그룹 전체가 거대한 감시와 의심의 폭풍에 휩싸였다. 임원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수년간 쌓아온 신뢰와 동료애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강태준이 그토록 자랑하던 철옹성 같던 조직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서하가 원했던 그림이었다. 서하는 이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관망했다. J캐피털의 사무실은 본사의 폭풍에서 비껴난 안전지대와 같았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회의를 주재했다. 아무도 그녀의 차가운 가면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밀한 복수극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하는 업무차 본사 근처의 호텔을 찾았다. 로비에서 잠시 파트너를 기다리던 그녀의 시선이 무심코 창밖으로 향했다. 그때 호텔 정문으로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다. 강태준의 차였다. 서하는 순간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엘레나 차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오히려 그를 똑똑히 지켜보기 위해 기둥 뒤에 조용히 몸을 기댔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화려한 차림의 한수진이 먼저 내렸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리는 작은 아이가 있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다. 아이는 최고급 아동복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강태준을 놀라울 정도로 쏙 빼닮아 있었다. 서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충격이 그녀를 덮쳤다. 강민준. 그녀가 감옥에서 홀로 지어주었던 이름. 만약 그녀의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저 아이와 똑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아니, 저 아이가 바로 자신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미친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감옥에서 아이를 잃었다고 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거짓말을 했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녀의 아들을 빼앗아 자신들의 아들인 것처럼 키우고 있는 것이라면 상상만으로도 피를 토할 것 같은 분노와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다. 아이는 한수진의 손을 잡고 제잘거리며 호텔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서하의 가슴에 밝혔다. 저 웃음은
원래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 저 따뜻한 손은 자신이 잡아주었어야 했다. 그녀는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아이의 걸음걸이, 작은 손짓 하나하나가 그녀의 모든 신경을 사로잡았다. 아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설 뻔했다. 그 순간, 강한 이성이 그녀의 본능을 억눌렀다. 지금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녀는 주먹을 피가 나도록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돌려 그들에게서 시선을 피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귀신처럼 창백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그리움으로 일그러진 낯선 얼굴이었다. 그녀는 거울을 노려보았다. 정신 차려. 윤서하.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너는 더 강해져야 해.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아이를 본 것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지만 이것은 그녀의 복수를 포기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심장에 꺼지지 않을 불을 지피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제 그녀의 복수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단순히 강태준을 파멸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되찾아야 했다. 저들이 아이를 훔쳐간 것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그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화장실을 나온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파트너와의 미팅 장소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한 훨씬 더 무서운 계획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방산 비리 스캔들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거셌다. 강태준은 박 이사를 즉시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신속하게 꼬리를 잘랐지만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술렁였고 경쟁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성그룹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강태준은 수습을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제2캐피탈의 프로젝트 제동과 박 이사의 비리, 폭로, 이 두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거대한 배후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제국을 훤히 들여다보며 가장 아픈 곳만 골라 정교하게 칼질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늦도록 홀로 앉아 모든 가능성을 되짚어 보았다. 정적인가 아니면 사업상의 원한을 품은 경쟁자인가.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짓밟아버린 수많은 얼굴들을 떠올렸지만 이렇게 치밀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자신을 공격할 만한 인물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범인은 자신의 힘과 자원을 과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철저히 자신을 숨긴 채 진성그룹 내부의 약점을 이용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있었다. 그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었던 엘레나 차에게로 향했다. 그는 비서실을 통해 그녀의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학력, 경력, 평판, 사적인 관계까지 뭔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라는 엄명이 떨어졌다. 진성그룹의 정보팀이 총동원되었지만 며칠 뒤에 올라온 보고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엘레나 차의 이력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흠잡을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 하버드 졸업 증명서부터 월스트리트에서의 근무 기록까지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녀의 과거는
깨끗한 유리처럼 투명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오히려 그 완벽함 때문에 더욱더 그녀를 의심했다. 너무 깨끗한 것은 부자연스러운 법이다. 그는 문득 그녀의 보고서에서 느꼈던 기시감을 떠올렸다. 그 날카로운 통찰력과 거침없는 논리 전개 방식이 낯설지 않았다. 마치 과거에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듯한 느낌. 그는 기억의 편린들을 헤집다가 문득 한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6년 전 자신의 비서이자 연인이었던 여자.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결국 자신의 야망을 위한 재물이 되어버렸던 여자. 윤서하, 말도 안 돼. 그는 스스로의 생각을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윤서하는 이미 감옥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설령 출소했다 하더라도 폐인이 되어 사회 밑바닥을 전전하고 있을 것이 뻔했다. 월스트리트를 주름잡던 금융 전문가 엘레나 차와 과거의 그 초라했던 여자는 결코 동일 인물일 수 없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6년 전 사건 기록을 다시 들춰보게 되었다.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던 과거의 망령이 그의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윤서아는 강태준의 수사망이 자신을 향해 좁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새로운 신분은 익명의 후원자가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동원해 만든 완벽한 작품이었다. 진성그룹의 정보력으로는 결코 뚫을 수 없는 철벽과도 같았다. 그녀는 오히려 강태준이 혼란스러워하며 내부의 엉뚱한 사람들만 계속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의 의심에 갇혀 자멸하기를 기다리며 다음 계획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인물이 찾아왔다. 본사 전략기획팀의 김민우 과장이었다. 그는 부서 간 협력 안건을 논의하고 싶다는 공식적인 이유를 대며 그녀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서하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김민우는 서하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6년 전 그는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고 당시 비서실에서 뛰어난 능력으로 모두의 인정을 받던 윤서하를 남몰래 동경하고 있었다. 그녀가 횡령 누명을 쓰고 쫓겨났을 때 그는 그녀의 결백을 믿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무력함을 자책했었다. 회의는 평범하게 진행되었다. 김민우는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계속해서 날카로운 눈으로 엘레나 차를 관찰했다. 외모와 말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지만 가끔씩 드러나는 특유의 냉철한 분석력과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에서 그는 과거 윤서아의 모습을 발견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그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팀장님은 혹시 6년 전 저희 회사에서 일어났던 윤서아 씨 사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서하의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티끌만한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김민우를 응시하며 되물었다. 오래전 일까지 제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과장님, 저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상대방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듯한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김민우는 그녀의 반응에 위축되었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이것은 그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진실을 밝힐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윤서아 씨는 죄가 없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억울한 희생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엘레나 차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진실된 눈빛 앞에서
서하의 철벽 같던 마음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난 6년간 그녀의 결백을 믿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두가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다. 이것이 강태준이 심어놓은 함정일 수도 있었다. 그녀의 정체를 떠보기 위해 일부러 접근한 것일 수도 있다. 서하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감상을 들으러 온 자리가 아닙니다. 용건이 끝났으면 이만 돌아가 주시죠. 그녀는 차갑게 등을 돌렸다. 사무실을 나가려던 김민우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등 뒤에 대고 말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강태준 회장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명함을 그녀의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사무실에 다시 혼자 남게 되자 서하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기회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가? 강태준에게 배신당한 이후로 그녀는 세상의 그 누구도 믿지 않게 되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 역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부의 조력자가 절실했다. 특히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강민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더욱 그랬다. 그녀는 밤새 고민했다. 김민우의 눈빛에 담겨있던 진정성과 6년간 간직해온 그의 믿음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결국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그녀는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는 메신저를 통해 김민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어젯밤의 제안, 아직 유효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도착했다. 언제나 그 짧은 한마디에 서하는 비로소 마음의 빗장을 조금 열었다. 그녀는 아직 김민우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이기로 했다. 복수라는 외로운 길 위에 처음으로 동행이 생긴 순간이었다. 과거의 망령은 강태준의 발목만 잡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잊혔던 인연을 다시 불러내 서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김민우라는 예상치 못한 동맹의 등장은 윤서하의 복수 계획에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었다. 하지만 6년간의 감옥 생활과 처절한 배신은 그녀를 극도로 신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녀는 김민우를 온전히 믿기 전에 그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녀는 그에게 본사에서만 접근 가능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몇 가지 내부 자료를 요청했다. 만약 그가 강태준이 심어놓은 첩자라면 이 요청은 즉시 보고될 것이고 강태준은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터였다.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대신 김민우는 서하가 요청한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깊이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그녀에게 전달했다. 그는 단순히 자료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자료가 의미하는 바와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자신의 분석까지 덧붙였다. 그의 보고서는 그녀의 날카로운 기준에도 부합할 만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다. 서하는 그제야 김민우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돕고 싶어 했다. 이제 그녀는 본격적으로 다음 단계를 실행할 수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더 이상 진성그룹 내부가 아니었다.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뻗어 있는 땅 자체를 흔들어야 했다. 그녀는
강태준을 지탱하는 외부의 동맹, 즉 그의 사업 파트너들과 정계의 후원자들로 시선을 돌렸다. 김민우는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 강태준의 비밀스러운 대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강태준의 일정, 비공개 회의록, 그리고 의심스러운 자금, 지출, 내역 등을 조심스럽게 빼돌렸다.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서하의 눈에 띈 것은 송 의원이라는 이름이었다. 그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삼선 의원으로 진성그룹의 건설 부문이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공교롭게도 그는 강태준의 아내인 한수진의 아버지, 한 의원과 같은 파벌에 속해 있었다. 서하는 강태준과 송 의원 사이에 검은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문제는 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서하는 김민우를 통해 송 의원의 아들이 운영하는 작은 건설, 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 업체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진성건설의 주요 프로젝트에 독점적으로 자재를 납품하고 있었다. 서하는 익명의 후원자를 통해 전문 해커를 고용했다. 그녀는 법의 테두리를 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강태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면 그녀 자신도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커는 며칠 만에 그 납품업체의 회계 장부를 손에 넣는데 성공했다. 장부의 내용은 서하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납품 단가는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고 그 차액은 교묘한 방식으로 세탁되어 송 의원의 정치자금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이것은 강태준과 송 의원의 관계를 한 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이었다. 하지만 서하는 이 카드를 지금 터뜨릴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줄기 하나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강태준의 인맥, 네트워크 전체를 붕괴시키고 싶었다. 그녀는 또 다른 목표물을 물색했다. 바로 진성그룹과 오랫동안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여러 이권 사업에서 강태준과 암묵적인 담합을 해온 태영건설의 양 회장이었다. 그는 탐욕스럽고 의심이 많은 인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동업자의 뒤통수를 칠 준비가 되어 있는 위인이었다. 서하는 그의 이런 성격을 이용하기로 했다. 서하는 해커를 통해 조작된 정보를 흘렸다. 마치 진성그룹의 내부 정보 유출인 것처럼 위장하여 강태준과 송 의원이 다음 국책 사업에서 태영건설을 배제하고 모든 이권을 독식하려 한다는 내용의 가짜 이메일을 양 회장 측에 전달했다. 이메일에는 그들의 비밀 회동을 암시하는 조작된 일정과 송 의원의 자금 흐름에 대한 일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양 회장은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는 평소에도 강태준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기에 이 정보가 사실이라고 굳게 믿어버렸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양 회장은 즉시 반격에 나섰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송 의원의 비리를 캐기 시작했다. 원래부터 정경유착의 더러운 생리를 잘 알고 있던 그는 어렵지 않게 송 의원의 약점을 추가로 찾아낼 수 있었다. 그는 언론의 익명으로 송 의원의 또 다른 비리 의혹을 제보했다. 송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이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송 의원은 당황했다. 그는 이 공격의 배후에 자신과 손을 잡기로 했던 강태준이 있다고 오해했다. 강태준이 자신을 버림패로 쓰려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배신감에 치를 떤 송 의원은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격렬하게 항의했다. 강태준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을 비난하는 송 의원과 동시에 담합을 깨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양 회장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그가 수년간 공들여 관리해온 견고했던 동맹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강태준은 두 사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한 번 시작된 의심과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양 회장과 송 의원은 서로의 약점을 폭로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싸움이 격해질수록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던 진성그룹과의 검은 거래들이 하나둘씩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상황은 강태준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는 두 동맹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싸움에 휘말려 자신의 재구까지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서한은 J캐피털의 조용한 사무실에서 이 모든 혼란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설계한 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 그저 작은 불씨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 그들은 스스로 서로를 물어뜯으며 함께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한 파괴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외과수술과 같았다. 부패한 환부를 정확하게 도려내되 그 고통은 환자가 온전히 느끼게 하는 것. 김민우는 서하의 지시가 불러온 엄청난 파장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무서운 전략가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통쾌함을 느꼈다. 거대하고 부패한 권력이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서하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 그녀야말로 썩어빠진 진성그룹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게 된 것이다. 그는 더욱더 충실하게 그녀의 수족이 되어 움직였다. 그날 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창밖의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에는 차가운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다. 가장 믿었던 동맹들은 하루아침에 적이 되어 서로를 공격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치부까지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에 대해 골똘히 생각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만든 거미줄에 자신이 갇혀버린 거미처럼 보이지 않는 위협 속에서 서서히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강태준의 제국의 불신의 균열이 깊어지는 동안 윤서하는 다음 단계를 위한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조종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빛 속으로 걸어 나와 자신의 존재를 강태준의 뇌리에 각인시켜야 할 때였다. 그녀는 강태준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지기로 했다. 그가 그토록 갈망하는 명예와 인정, 그리고 지적 허영심을 자극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였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경제 포럼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고 세계적인 석학과 기업가들이 연사로 초청되었다. 서한은 자신의 완벽한 이력서와 J캐피털에서의 성공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어필하여 신흥시장의 금융 리스크 관리라는 세션의 패널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곳은 강태준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최근의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반드시 참석할 자리였다. 그녀의 예측은 정확했다. 포럼의 기조 연설자 명단에 강태준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포럼이 열리는 날, 행사장은 대한민국의 권력이 모두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화려했다. 정재계의 거물들, 외신 기자들, 그리고 야망에 찬 젊은
엘리트들이 가득했다. 서한은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파워수트를 입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사이에서 그녀의 절제된 스타일은 오히려 독보적인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무표정 외에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심장은 맹렬한 속도로 뛰고 있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강태준과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고 무대 위를 응시했다. 잠시 후 사회자의 장황한 소개와 함께 강태준이 기조연설을 위해 무대에 올랐다. 그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다. 최근에 스캔들로 곤욕을 치렀다는 사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모습이었다. 그는 도전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유창한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질 때마다 서하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과거, 저 목소리는 그녀에게 사랑을 속삭였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연설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분석했다. 그의 화려한 미사여구 뒤에 숨겨진 불안과 초조함을 정확히 읽어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청중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잠시 객석의 한 구석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강태준은 순간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강렬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 이상하게 그의 뇌리에 밝혔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VIP 라운지로 향했다. 잠시 후 서하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세션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세계적인 경제학자들 옆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오히려 유창한 영어와 날카로운 논리로 토론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겪고 있는 리스크의 본질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많은 제국들이 외부의 강력한 적이 아닌 내부의 작은 부패와 통제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리더가 눈앞의 화려한 성공에 취해 시스템의 허점을 방치할 때 그 제국은 이미 보이지 않는 암세포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신뢰하는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발언은 원론적인 이야기였지만 VIP 라운지의 스크린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태준의 귀에는 마치 자신에게 보내는 경고처럼 들렸다. 그는 옆에 있던 비서에게 물었다. 저 여자 누구지? 비서는 재빨리 태블릿 PC를 확인하고 대답했다. J캐피털의 엘레나 차 팀장입니다. 얼마 전 부동산 PF건을 막아낸 인물입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흥미롭게 변했다. 보고서로만 접했던 인물을 실제로 보게 된 것이다. 그는 그녀의 당돌함과 지성에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토론이 끝나고 네트워킹 파티가 시작되자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복수의 무대 위. 드디어 두 주인공이 정식으로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다. 엘레나 차 팀장님. 맞으시죠? 연설 잘 들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더군요. 강태준은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샴페인 잔을 건넸다. 서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완벽한 포커 페이스를 유지한 채 그를 마주했다. 6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그의 얼굴. 세월의 흔적 대신 더 깊어진 오만함과 권위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가 내민 잔을 받아들며 차갑게 대답했다. 강태준 회장님께서 직접 보셨다니
영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쌀쌀맞은 태도에 오히려 더욱 흥미가 동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 제2캐피털에서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인재가 그런 작은 곳에 있는 건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는 노골적으로 스카우트 제이를 암시했다. 그녀를 자신의 옆에 두고 통제하고 싶다는 욕망이 끌어올랐다. 서한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차가운 미소였다. 작은 곳이기에 오히려 제 능력을 증명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조직은 때로 변화에 둔감하고 내부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녀는 다시 한번 그를 도발했다. 그녀의 말은 그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강태준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그는 이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의 팽팽한 대화를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수진이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낯선 여자에게 저토록 강한 흥미를 보이는 것을 처음 보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엘레나 차라는 여자에게서 위험한 기운을 느꼈다. 한수진은 우아한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강태준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다. 여보,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다들 당신을 찾고 있어요. 그녀는 서아를 향해 완벽한 사교계의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서아의 시선이 한수진에게로 향했다.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여자. 자신의 아이를 빼앗았을지도 모르는 여자. 살이에 가까운 증오가 심장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서한은 오히려 더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진성그룹의 일원으로서 두 분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 앞에서 한수진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서한은 두 사람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인파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혼자 남겨진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엘레나 차. 그녀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차가운 눈빛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반드시 자신의 손에 넣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이 사업적인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한 남자의 정복욕 때문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지금 막 자신의 파멸을 향한 문을 제 손으로 활짝 열어젖혔다는 사실을. 경제 포럼에서의 강렬한 만남 이후 강태준은 엘레나 차라는 존재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녀의 지성, 당당함, 그리고 자신을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는 차가운 태도는 그에게 신선한 충격이자 강력한 자극제였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부하 직원으로 두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그녀의 능력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동시에 그는 이 예측 불가능한 여자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다는 뒤틀린 정복욕에 휩싸였다. 그는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 TFT 타스크포스 팀을 새로 구성하며 파격적으로 엘레나 차를 제2캐피털에서 본사로 발령내어 그 핵심 멤버로 임명했다. 이는 명백한 특혜이자 그녀를 자신의 영향권 안에 두려는 노골적인 의도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본사 내부는 술렁였다. 듣도 보도 못한 자회사의 팀장이 하루아침에 그룹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의 중심인물로 떠오른 것이다. 질투와 시기가 섞인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윤서아는 강태준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하고 길들이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이것은 적의 심장부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본사로 자리를 옮긴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강태준의 의사결정 과정을 바로 곁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도 결코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주말, TFT는 팀워크 증진을 위한 워크숍을 기획했다. 강태준은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의 별장에서 1박 2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며 이례적으로 팀원들의 가족 동반을 허락했다. 표면적으로는 직원들을 위한 배려였지만 그의 진짜 속셈은 엘레나 차의 사적인 모습을 엿보고 그녀와의 거리를 좁히려는 것이었다. 서한은 이 소식을 듣고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강민준,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리고 어쩌면 가까이서 접촉할 수도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아이를 다시 마주하는 것은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위험한 일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들을 향한 그리움은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킬 만큼 강렬했다. 그녀는 결국 이 위험한 도박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완벽한 연기를 해낼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워크숍 당일, 강태준의 강변 별장은 화려한 파티장으로 변해 있었다. 푸른 잔디와 반짝이는 강물, 그리고 최고급 음식들은 진성그룹의 위용을 과시하는 듯했다. 서한은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운 느낌의 흰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적당히 어울리면서도 모든 신경을 별장 입구에 고정하고 있었다. 잠시 후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도착하고 강태준과 한수진, 그리고 강민준이 차에서 내렸다. 서한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며칠 만에 다시 보는 아이는 햇살 아래에서 훨씬 더 작고 사랑스러워 보였다. 아이는 아빠의 손을 잡고 신이 난 듯 제잘거리며 잔디밭을 뛰어다녔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서하의 가슴은 미어질 듯 아팠다. 저 행복한 풍경 속에 자신의 자리는 없었다. 그때 강태준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엘레나 팀장, 여기 있었군. 자, 인사해요. 내 아들 민준이야. 서하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 같았지만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몸을 낮춰 아이와 눈을 맞췄다. 안녕, 민준군. 만나서 반가워요. 엘레나 이모라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이는 낯선 사람 앞에서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동그랗고 커다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 맑은 눈동자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순간 서하는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추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아이는 그녀를 닮아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민준이가 무언가에 걸려 앞으로 휘청 넘어졌다. 서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몸이 그녀의 품에 안기는 순간 6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감정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뜨거운 무언가가 심장에서부터 솟구쳐 올라 눈시울을 적셨다. 그녀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다친 곳은 없는지 살폈다. 아이의 무릎이 살짝 까져 있었다. 괜찮니? 많이 아프겠다. 그녀도 모르게
목소리에 절절한 아픔과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부드럽고 섬세했다. 민준이는 처음 보는 이모의 다정한 손길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모든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한수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엘레나 차의 눈빛에서 단순한 호의나 동정심 이상의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마치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어미의 눈빛과도 같은 깊고 애절한 슬픔과 사랑이었다. 한수진은 강한 위기감을 느꼈다. 그녀는 재빨리 다가와 서하의 손에서 민준이를 떼어놓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팀장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준아, 이리 와. 엄마한테. 엄마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서하의 가슴에 꽂혔다.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한수진의 품에 안겼다. 서하는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상실감에 휩싸였지만 간신히 표정을 관리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다. 아이가 놀랐겠네요. 제가 잠시 실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완벽한 연기도 한수진의 날카로운 의심을 피할 수는 없었다. 한수진은 6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강태준의 아이를 임신하고 행복해하던 윤서아의 얼굴. 그리고 그 여자가 감옥에서 아이를 잃고 폐인이 되었다는 소식. 그녀는 갑자기 나타나 모든 남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 완벽한 여자. 엘레나 차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다. 혹시, 설마,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하는 별장의 발코니에 홀로 서서 어두운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에서는 아직도 아이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했다. 아이를 품에 안았던 그 찰나의 순간은 그녀에게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맛보게 했다. 살아있는 아들을 확인한 기쁨과 그 아이를 안아줄 수도, 엄마라 불릴 수도 없는 현실의 고통이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6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복수의 명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의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강태준의 제국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까지도. 그녀의 차가운 복수는 이제 뜨거운 모성애라는 불꽃을 품고 더욱더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별장에서 돌아온 후 윤서하는 며칠 동안 깊은 내적 혼란에 시달렸다. 아들 민준이를 만난 것은 그녀의 복수 계획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과 맑은 눈망울은 그녀가 6년간 쌓아올린 냉정함의 성벽을 허물어뜨릴 만큼 강력했다. 밤마다 아이의 얼굴이 꿈에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다. 복수를 위해 아이를 이용해야 한다는 죄책감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되찾고 싶은 모성애가 그녀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다. 오히려 아이의 존재는 그녀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히 강태준을 파멸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수진의 의심이 시작된 이상, 시간은 더 이상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그녀는 계획을 서둘러 마지막 단계로 이끌어야만 했다. 최종 공격을 위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서하는 익명의 후원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동안 그녀는 후원자의 정체에 대해 묻지 않았고, 후원자 역시 그녀의 복수 방식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 오직 자금과 정보, 그리고 완벽한 신분만을 제공해 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도움이 절실했다. 6년 전 윤서아 사건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증거가 필요합니다. 강태준이 나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조작했던 회계 자료의 원본, 그리고 그가 내부 증인들을 매수했던 기록,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후원자는 며칠간 침묵했다. 서한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만약 그가 거절한다면 그녀의 복수는 결정적인 증거 없이 불완전한 상태로 끝날 수도 있었다. 마침내 그에게서 답이 왔다. 증거는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은 강태준의 아버지, 강 회장의 개인 금고 안에 진성그룹 본사 회장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비밀 공간이다. 그곳의 보안은 국방부 시설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외부에서 뚫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불가능. 그 단어가 서아의 승부욕에 불을 지폈다. 외부에서 불가능하다면 내부에서 열면 되는 것이다. 그녀는 즉시 김민우에게 연락했다. 회장실 내부 도면과 보안 시스템의 상세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김민우는 기겁했다. 회장실은 그룹 내에서도 가장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다. 그곳에 접근하려는 시도 자체가 반역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서하와 한 배를 탄 몸이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서하가 요청한 자료들을 빼내기 시작했다. 며칠 후 김민우는 보안팀 직원을 매수하여 얻어낸 회장실의 설계도와 삼중으로 이루어진 보안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서하에게 넘겼다. 서하는 그것을 즉시 후원자 측의 해커에게 전달했다. 해커는 며칠 밤낮으로 시스템을 분석한 끝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보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문제는 물리적인 접근이었다. 금고는 강 회장의 지문과 홍채, 그리고 지정맥 인식까지 통과해야만 열 수 있었다. 서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김민우를 통해 강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고령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주치의의 왕진을 받고 있었고, 최근에는 경미한 심장 이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바로 그것이 그녀가 찾던 열쇠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해커의 힘을 빌려 강 회장의 헬스케어 기기 데이터를 해킹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을 디데이로 잡았다. 그날은 강태준이 야심차게 준비한 차세대 반도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정점이 될 날이었다. 모든 언론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주총회장으로 쏠릴 것이고, 본사의 경비는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터였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움직일 것이다. 서하는 주주총회 당일 강태준이 연설을 시작하는 정확한 시점에 맞춰 해킹한 데이터를 이용해 강 회장의 헬스케어 기기에 미세한 전기 충격, 오류 신호를 보낼 계획이었다. 그 충격은 인체에 무해하지만 기기는 심장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했다는 경고를 주치의와 비서실에 자동으로 전송하게 될 것이다. 강 회장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될 것이고, 그 혼란을 틈타 김민우가 강 회장의 주치의로 위장한 후원자 측 사람을 회장실로 안내할 예정이었다. 의식을 잃은 강 회장의 지문과 홍채를 이용해 금고를 여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였다. 모든 계획이 세워졌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 같은 작전이었다. 서하는 작전의 모든 단계를 머릿속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하며 작은 빈틈이라도 있는지 확인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뛰고 있었다.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목표를 향한 강철 같은 의지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 밝았다. 서한은 평소와 다름없이 TFT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녀는 엘레나 차로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강태준의 눈과 귀를 속여야 했다. 강태준은 아침부터 최고조로 흥분해 있었다. 오늘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성그룹의 진정한 황제로 등극하게 될 터였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축하며 이 모든 영광의 자리에 엘레나 차를 초대했다. 오늘 저녁 축하 파티가 있을 거야. 엘레나 팀장도 당연히 와야지. 당신 공도 크니까. 그는 그녀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리며 말했지만 서한은 그의 손길에서 소름 끼치는 위선을 느꼈다. 오후 2시 주주총회가 시작되었다. 강태준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연단에 올랐다. 그의 연설이 시작되는 순간 서한은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통해 김민우에게 신호를 보냈다. 시작해. 잠시 후 김민우에게서 성공이라는 짧은 답신이 왔다. 강 회장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주주총회장에도 조용히 퍼졌지만 강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것이 자신의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열정적으로 연설을 이어갔다. 그 시각 본사 회장실에서는 숨막히는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가짜 주치의는 혼수 상태인 강 회장의 손을 지문 인식기에 그리고 눈을 홍채 인식기에 가져다 댔다. 보안 시스템이 차례로 해제되고 마침내 묵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진성 가문의 비밀과 부정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다. 김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아가 지목한 서류, 즉 6년 전 회계 조작의 원본 파일이 담긴 USB와 증인 매수 계약서 원본을 찾아냈다. 모든 것을 손에 넣은 김민우가 회장실을 빠져나오기 직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강태준과 한수진 그리고 어린 민준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김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사진을 몰래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어쩌면 이것이 서아에게 가장 필요한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무사히 회장실을 빠져나와 서아에게 모든 증거를 전달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마침내 맞춰졌다. 서아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6년 전의 진실이 담긴 파일들을 열어보았다. 강태준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조작 지시서,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던 동료들의 이름, 그녀의 무죄를 증명하고 그의 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증거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USB는 이제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완벽하게 벼려졌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잔혹하게 그의 심장을 꿰뚫는 일뿐이었다. 그녀는 주주총회장 화면 속에서 환호하는 주주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강태준의 모습을 차갑게 응시했다. 마음껏 웃어도. 강태준. 그 웃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주주총회장은 강태준의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열광적인 박수와 찬사로 가득 찼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며 자신의 시대가 영원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연단에 서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환호를 만끽하며 이제 곧 시작될 화려한 축하 파티와 엘레나 차를 어떻게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지에 대한 즐거운 상상에 빠져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태준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꺼졌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사람들은 일시적인 기술적 결함이라고 생각하며 웅성거렸다. 강태준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기술팀을 쏘아보았다. 하지만 스크린에 다시 불이 들어왔을 때 그곳에 나타난 것은 진성그룹의 미래 비전을 담은 화려한 그래픽이 아니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어둡고 차가운 감방을 배경으로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한 여자의 저체한 얼굴이었다. 6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던 윤서아의 모습이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저 낯선 여자가 누구인지, 왜 이 중요한 순간에 그녀의 사진이 스크린에 나타났는지 의아해하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화면 꺼. 하지만 그의 외침은 허공의 맴돌 뿐이었다. 그때 장내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한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모든 분들. 제 이름은 윤서하입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엘레나 차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에 세련된 억양은 온데간데 없고 칼날 같은 증오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TFT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서하는 마이크 앞에서 차분하게 다음 말을 이어갔다. 6년 전, 저는 제가 사랑했던 남자이자 여러분이 지금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 저 사람. 강태준 회장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감옥에 버려졌습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의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며 6년 전 진성그룹의 회계장부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아가 강 회장의 금고에서 찾아낸 조작되기 전의 원본 장부가 나란히 표시되었다. 숫자의 차이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조작의 증거였다. 강태준은 자신의 비자금을 감추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했고 그 모든 죄를 당시 그의 비서이자 연인이었던 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서하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다음 화면에는 거액의 돈이 당시 동료들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내역과 그들이 돈을 받고 법정에서 위증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가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작을 지시하는 강태준의 친필 사인이 담긴 내부 결제 서류가 스크린 전체에 클로즈업 되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장내는 경악과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주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강태준을 향해 고함을 질러댔다. 그의 제국이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주주총회장의 뒷문이 열리고 윤서아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엘레나 차의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복수를 위해 살아온 윤서아. 그 자체였다. 성난 파도처럼 일렁이는 인파가 그녀를 위해 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그 길을 따라 똑바로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혼란스러운 소음 속에서도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다. 마침내 그녀는 무너져 내린 표정으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강태준의 앞에 섰다. 강태준은 눈앞의 여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자신이 총애하고 정복하려 했던 엘레나 차의 얼굴과 6년 전 자신이 처참하게 버렸던 윤서아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너는, 그래, 나야.
강태준. 서하의 눈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네가 사랑을 속삭이고 내 아이를 임신한 나를 차가운 감옥에 던져버리고 완벽하게 잊어버렸던 바로 그 여자. 윤서하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도 날카롭게 강태준의 심장을 찔렀다. 강태준은 뒷걸음질 쳤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죽은 줄 알았던 망령이 돌아와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는 미쳤어, 여봐라. 저 미친 여자를 당장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조차 경멸과 배신감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왕국에서 그는 이제 완벽한 독재자가 아닌 발가벗겨진 범죄자에 불과했다. 서하는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다. 너는 내 인생만 망가뜨린 게 아니야. 너는 내 핏줄마저도 부정했어. 감옥에서 내가 잃어버린 우리 아이. 그 아이는 너에게 대체 뭐였지? 아이 이야기가 나오자 강태준의 눈빛이 비로소 흔들렸. 그에게도 일말의 죄책감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그 순간 주주총 회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모든 것은 끝났다. 경찰들이 다가와 차가운 수갑을 그의 손목에 채웠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서하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들의 손에 무력하게 제압당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다. 그의 화려했던 제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난 혼란의 현장 속에서 윤서아는 홀로 연단 위에 서 있었다. 길고 길었던 6년간의 복수가 마침내 끝이 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후련함 대신 거대한 공허함만이 남았다. 복수의 불꽃이 꺼진 그녀의 심장은 텅 비어버린 폐허와도 같았다. 그녀는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의 한 점을 향해 있었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그때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김민우가 건네주었던 작은 액자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강민준. 그녀의 아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태준의 시대는 불꽃처럼 화려하게 타올랐다가 한 줌의 재처럼 허무하게 끝났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대한민국을 뒤흔든 희대의 사기극의 주범으로 전락한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수갑과 대중의 싸늘한 경멸뿐이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으며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거대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강태준과 그의 아버지 강 회장 그리고 부패의 사슬에 얽혀있던 모든 공범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대 위에 올랐다. 재판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윤서하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그녀는 증인석에 서서 6년 전의 진실을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배신을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그녀의 모든 증언은 금고에서 나온 명백한 증거들로 뒷받침되었다. 강태준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그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려 했지만 그의 발악은 이미 기울어진 정의의 저울을 되돌릴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의 오만했던 제국은 그렇게 법정의 차가운 선고 한마디로 막을 내렸다. 한수진 역시 위증과 범죄 사실, 은닉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섰. 그녀는 끝까지
자신은 남편에게 속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녀가 6년 전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며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적 명성을 모두 잃은 채 대중의 기억 속에서 쓸쓸히 잊혀갔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마침내 가장 중요한 진실이 드러났다. 강민주는 정말로 윤서아의 아들이었다. 6년 전 강 회장은 감옥에서 아이를 낳은 서아에게서 아이를 빼앗기 위해 의사와 교도관을 매수했다. 그들은 서아에게 아이가 사산되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동시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며느리 한수진에게는 서아가 아이를 버렸으니 입양해서 키우라고 종용했다. 모든 것이 진성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강 회장의 추악한 욕심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세상은 다시 한번 경악했다. 서아는 법원으로부터 아들 강민준의 친모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고 양육권 역시 당연히 그녀에게 돌아왔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서아는 마침내 공식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녀의 이름 앞에 붙었던 횡령범이라는 억울한 주홍글씨가 6년 만에 깨끗이 지워지는 순간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그녀에게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법원 복도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작은 아이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곳에는 아동 심리 상담사와 함께 낯선 환경에 겁을 먹은 듯한 표정으로 서 있는 민준이가 있었다. 서아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복수를 위해 달려왔던 지난 세월보다 아이에게 다가가는 이 몇 걸음이 훨씬 더 떨리고 무겁게 느껴졌다. 아이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별장에서 넘어진 자신을 다정하게 안아주었던 예쁜 이모. 하지만 동시에 아이는 혼란스러워했다. 아빠는 감옥에 가고 자신을 키워준 엄마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이모가 자신의 진짜 엄마라고 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었다. 서아는 아이의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다. 그녀는 섣불리 아이를 안거나 엄마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준아, 많이 놀랐지?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안타까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아이에게 해주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그 한마디에 담아 전했다.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커다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아이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경계심, 그리고 아주 작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서아는 품속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펼쳤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아기 신발 한 짝이 들어 있었다. 이건 네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엄마가 널 위해 처음으로 만들었던 신발이야.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나면 꼭 신겨주고 싶어서 한 번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어. 아이는 작은 신발에 시선을 고정했다. 아이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낡은 신발에 담긴 엄마의 오랜 기다림과 슬픔,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 같았다. 아이의 작은 입술이 살짝 열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그 한마디에 서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몸이 그녀의 품에 꼭 맞게 안겨왔다. 6년간의 모든 아픔과 슬픔, 증오와 분노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그 후
서하의 삶에는 새로운 해가 떠올랐다. 그녀는 엘레나차라는 이름을 버리고 다시 윤서하로 돌아왔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경영권을 이어받으라는 주변의 권유를 모두 거절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엄마로서 아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을 원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아담한 집을 얻었다. 김민우는 진성그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무너진 회사를 재건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그는 서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로 남았다. 익명의 후원자는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다. 그는 서하에게 당신은 당신의 정의를 스스로 쟁취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살아라는 마지막 메시지만을 남겼다. 서하는 그에게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전했다. 어느 맑은 오후, 서하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고 있었다. 아이는 이제 엄마의 품에서 예전의 밝은 웃음을 되찾았다. 아이는 조개 껍데기를 줍고 갈매기를 따라 뛰어다니며 행복하게 웃었다. 서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더 없는 평온함과 충만함을 느꼈다. 길고 어두웠던 복수의 터널은 끝났다. 그 끝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허무함이 아니라 아들의 웃음소리와 따스한 햇살이었다. 민준이가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기며 물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서 하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저 멀리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어디든 괜찮아. 엄마랑 민준이가 함께라면 그곳이 어디든 가장 행복한 곳이 될 거야. 그녀의 마음속에서 6년간 그녀를 지배했던 차가운 복수의 겨울은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따뜻한 봄날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